안녕하세요. 두 번의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저의 결혼 이야기는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만나 장기 연애를 했고 30 초반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부모님을 오래전에 여의어서 가족이 없어서 상견례는 생략했고 기독교 신자인 저의 의견을 따라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고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서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아직 아기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조금 늦게 이세를 가지기로 했어요. 남편은 배관 기능공으로 일했는데 결혼 후부터 몸에 적신호가 켜져서 매일 밤 끙끙 앓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머, 땀 흘리는 것 좀 봐. 여보, 응급실에 가야겠어. 어서 나가자. 어서.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일어나. 어서. 남편을 부축해서 차에 태워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열이 하나도 없고 호흡 맥박 정상이고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액을 맞게 했는데 다 맞은 뒤에도 시름시름 앓게 되어 MRI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며 남편이 아픈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남편분의 몸은 평균보다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앓는 거죠? 그게 꾀병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정신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꾀병이라고요? 어이가 없네. 새벽 시간에 끙끙 앓는 게 가짜라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결핍 있는 분이라면 아내분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몸에는 이상 없으니 정신과로 찾아가셔서 상담과 약을 드시게 해보세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저는 어이없게 나와서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로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꾀병이 아니라며 정신과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잡아댔지만 억지로 그를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모든 대답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릴 적 상처를 받았거나 결핍이 되는 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고 뭔가 숨기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매주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봐도 남편은 항상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 우울증이나 애정결핍과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목사님께 데려갔어요. 여보, 안수기도 받아보자. 목사님의 기도로 당신이 치유될 수 있을 거야. 이건 마음의 병이거나 어떤 영적인 아픔일지도 모른다고. 정말 그럴까? 나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하고 매일 밤마다 울고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난 기억을 못했지. 부모님은 여기저기 병원에 날 데려가 치료하려고 하셨는데 그 병은 낫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교회 목사님을 만나 안수기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낫게 된 거야. 당신도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잊지 못해서 아픈 걸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매주 빠지지 말고 교회에 다니자. 그래,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볼게.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 당신한테 걱정을 그만 끼치고 싶어. 그이는 제 말을 듣고 교회에 갔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의 고통은 낫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고 자주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 남편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도 매주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더는 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었죠. 스트레스 지수를 재는 기계에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고 심리적인 불안감도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과는 그만 다니게 되었고 교회는 빠짐없이 잘 다녔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 꼭 아팠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는 병을 계속 겪었죠. 병원에 가면 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으로 가보게 되었는데 침과 뜸, 한약까지 먹어가며 지내게 되자 점차 병을 앓는 텀이 길어졌어요. 당신 요즘 몸 괜찮은 거지? 좋아진 것 같아. 한약이 맞는가 보다. 무슨 병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한의원을 계속 다녀야겠어. 뭔지 모를 연병에 빨리 낫도록 할게. 여보,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그럼 얼른 낫기나 해. 한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한약을 먹으며 남편의 이름 모를 병은 완전히 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약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이가 밤마다 힘을 쏟아붓는 바람에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듬해 건강한 딸을 낳았고 새 식구가 되었죠. 여보, 나 화장실 가게. 우리 딸 좀 안아줘. 미안한데 몸이 너무 아파. 한동안 괜찮더니 또 시작이야? 여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가볼 때는 다 가봤잖아. 내 몸에 이상이 없는 건 바뀌지 않아.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그이는 계속해서 뭔지 모르는 병을 앓았습니다. 큰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해서 큰 걱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더니 지방에 일주일 동안 요양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여보, 지리산 밑에 사찰에 좀 다녀올게. 거기서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부처님께 절도 올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좀 비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 뭐? 지리산 그리고 절에 가겠다고? 여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갑자기 무슨 절이야.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어떤 종교든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 그리고 지리산의 정기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 어릴 적 거기에 갔던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야. 기독교인인 나는 반대하고 싶지만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 다녀와. 우리 딸이 아빠를 많이 찾을 텐데. 그래, 다녀와. 당신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가는 거니까 꼭 병이 낫고 오면 좋겠어. 고마워. 꼭 나아서 올게. 그이는 일주일 동안 떠나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온몸에 바늘이 꽂히는 기분이야. 너무 아파. 어떡해. 이렇게 아프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여보, 응급실 가자. 뭐라도 해봐야지. 어서 일어나. 아니야, 가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참을게. 여보, 나 혼자 있게 해줘. 미안해.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자.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나을 거야. 여보, 나 무당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뭐? 무당? 여보, 그건 미신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당들 사기꾼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 못 봤어? 괜히 돈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테니 점집 같은 데는 절대 가지 마.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싫다고 하니 점집은 피할게.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가서 오열하며 기도를 해도 그의 원인 모를 병은 지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 휴가를 자주 내고 몸을 치료하겠다며 자주 지방을 오갔어요.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캐리어를 열어봤더니 여자 속옷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짐을 쌀 때 어디선가 딸려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바람 피우는 중이냐고 물었더니 학을 떼며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 꾀병을 핑계로 지방으로 상간녀와 여행을 다니는 거라 판단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등산 중이야. 그럼 영상통화 걸어봐. 확인하게. 뭐? 지금 당신 날 의심하는 거야? 지방 갈 때마다 연락도 안 되고 수상하게 느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난번에는 당신 캐리어에 여자 속옷이 나왔었지. 당신은 그게 어디서 난 건지 모른다고 했고 지금 외도 중인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 당장 영상통화로 돌려.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나 바쁘니까 끊어. 여보? 이 나쁜 놈!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절대 가만 안 둬. 이틀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눈을 피하더니 딸을 껴안더라고요. 우리 유리,
아빠 없이 잘 있었어? 아빠가 유리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 아빠 바람 피워? 엄마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 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유리야,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 아빠가 선물 사왔는데 같이 풀어보자. 당신 선물 주고 바로 나와. 할 말이 있으니까. 그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딸 방에서 1시간 넘게 놀다가 나왔습니다. 유리가 잠들었네. 휴, 사흘 못 봤는데 3년 만에 만난 기분이야. 우리 딸 정말 사랑스러워. 연기하니? 당신 바람 피우고 들어와서 좋은 아빠인 척 연기하는 거지? 여보, 유리가 듣겠어. 조용히 대화하자. 왜? 찔리는 게 있나 보지? 그놈의 꾀병은 고쳐지지 않으면서 왜 매달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데? 솔직하게 말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여보, 맞아, 그래. 난 만나는 사람 있어. 이제야 이실직고를 하네. 이 양아치야. 너 꾀병 부리면서 몇 명이나 만나온 거야? 글쎄, 안 세어봐서 모르겠네. 뭐가 어째? 이 개 같은 놈을 봤나? 오늘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저는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따귀를 날리고 발로 걷어차고 밀고 당기고 핥히면서 온갖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맞기만 했고요. 그 표정을 보니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데다 이혼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죠. 오만 정이 떨어지면서 그의 얼굴에 손찌검하는 것이 역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쫓아내고 잠시 별거를 하며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이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하며 소송까지 가지 말자고 했고, 저도 긴 싸움을 하며 그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원하는 만큼 돈을 받고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하고 끝냈습니다. 저와 딸애는 친정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애는 유치원에 다니며 발레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학원을 등록시켰습니다. 받은 위자료가 있으니 충분히 시켜줄 수 있었죠. 그런데 이후로 제 인생은 내리막의 시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동시에 암에 걸리는 충격적인 일이 생겼답니다. 아빠는 대장암, 엄마는 위암이었어요. 두 분 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는 된다고 하나 오랜 시간을 투병하는 데 써야 했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은 암보험을 들어놓으셨다가 어느 순간 해지해버렸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돈 들어가는 건 모두 정지하셨던 모양이에요. 물론 자식인 제가 도움이 되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크게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여하튼 부모님의 병원비를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 있는 남동생마저 문제가 생겼어요. 초밥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슬슬 망해가더니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대요. 동생의 상황까지 신경 쓸 틈이 없으니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밀린 대금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대출금이 얼마길래 그렇게 힘든 거야? 누나, 은행권은 다 갚았는데 사채를 아직 못 갚았어. 사채? 너 사채까지 썼니? 그게 장사가 다시 잘 될 줄 알고 일단 급한 대로 빌렸어.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내가 진짜 돌겠다. 누나 부탁 좀 하자. 위자료 받은 거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내가 알기로 매형한테 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하는데. 야, 그건 내 딸 키우는데 써야지. 네가 내 아들이냐? 그리고 넌 부모님 등골을 그렇게 빼먹더니 이젠 나한테까지 이래? 누나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급한 것부터 해결해 줘. 어? 누나가 날 살려주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하라는 대로 하는 놈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네 말을 믿으라고? 아유, 진짜 속 터진다. 넌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이러니? 이 누나가 진짜 힘들다. 누나, 돈 없으면 매형한테 연락해볼까? 이런 또라이야. 이혼한 전남편한테 내가 왜 전화를 해? 그래, 해결해줄게. 사채 빚 얼마야? 역시 우리 누나야. 사랑해 누나. 바로 차용증 가져올게. 저는 부모님의 병원비에 이어 동생의 빚까지 다 갚아줬습니다. 전남편 위자료는 물론이고 제가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친정 식구들에게 써버렸죠. 원래는 회사를 그만두고 네일샵을 차릴 예정이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여하튼 저는 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직장을 절대로 잘리면 안 됐습니다. 딸의 양육에 부모님 병원에도 다녀와야 했는데 진짜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래도 딸애가 긍정적으로 밝고 활달하게 잘 성장하는 걸 보니 딸의 얼굴을 보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잠시 잊혀졌습니다. 우리 유리,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다른 때보다 더 좋아 보이네? 오늘 발레 학원에 아빠가 왔었어. 뭐? 아빠가? 응, 잠깐이지만 날 안아주고 떠났어. 다음에 또 온대. 그랬어? 우리 유리 좋았겠네. 응, 엄마. 아빠가 이거 엄마 주래. 어? 이게 뭐지? 딸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자 열어봤더니 신용카드와 편지가 있더군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로 시작해서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며 카드로 부족한 걸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그때만큼은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전 남편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죠. 1년 뒤 부모님은 2분 다 완치 판정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분은 제가 용돈을 드리며 일상을 지내게 해드렸어요. 또 동생은 빚을 다 갚아준 뒤로 마음 잡고 배달 일을 하며 매달 저에게 돈을 갚아 나갔어요.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자 스트레스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딸애가 발레에 큰 소질을 보여서 발레 선생님이 대회에 내보낸다고 추천까지 해서 마음이 들뜨기도 했어요. 딸이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겨서 딸이 나중에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길 소망했어요. 회사에서 연차를 몰아서 휴가를 쓰게 되었는데 딸과 며칠 여행을 다녀오고 친정집에 딸을 맡기고 이틀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피로를 풀고 여유있게 멍 때리고 싶어서 서해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며 쏴 소리를 내는데 귀도 정화가 되었고 눈도 안약을 넣은 것보다 더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2 남녀가 지나가는 것을 스치듯 보았는데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고개를 내리고 못 본 척하는데 그이가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 아씨, 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당신 애인이랑 있으면서 왜 말을 걸고 그래? 애인? 아니야.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야. 애써 변명할 필요 없거든? 난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도 상관 안 해. 정말? 아무튼 여긴 웬일이야? 보면 몰라? 멍 때리고 있잖아. 가던 길 그냥 가시지. 요즘 처가에는 별일 없지? 장인 장모님 건강 되찾으셨고 처남도 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우리 딸도 발레리나로 잘 성장하겠지? 누가 들으면 우리가 이혼한 사이인지 모르겠네.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해. 나중에 갚을 건 아니고 위자료를 더 받은 거라 생각할게. 아무튼 당신 애인이 질투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 그래. 잘 지내고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자. 전 남편은 매우 젊고 예쁜 여자와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좁은 땅덩어리라고 해도 어떻게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건지 참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실컷 멍을 때리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상을 지냈어요. 어느 날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우리 집에 떡을 돌리려고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한 얼굴로 떡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있군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 무당이신가 봐요. 기운이 느껴져. 자네 가족 중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 아니 왜 반말을 하고 그러시지? 아줌마 떡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기독교 집 앞에 와서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네. 어서 물러서요. 문 닫게. 자네 뒤에 모친이 서 있고만 자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 우리 엄마 살아있어 이 사기꾼아. 내가 이래서 점쟁이들을 싫어하지. 저리 가 이 사기꾼아. 무당은 틀린 말을 짓거리다가 쪽팔렸는지 바로 등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집에 신당을 차린 옆집 여자와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에 딸을 데리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집 무당이 지나가더군요. 그 기운이 너였구나. 꼬마야, 신내림을 받아야 할 아이가 바로 너였어. 이봐요, 아줌마. 그런 무서운 소리를 왜 하세요?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사기꾼 주제에 왜 남의 딸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미친 소리를 하냐고요? 지금 할매신이 나에게 말하네요. 제가 이 꼬마의 신엄마가 되어야 한다고요. 아마 나중에 이 꼬마는 신병을 앓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에게 데리고 오세요. 저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여자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바로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어 줬습니다. 남의 귀한 딸한테 신내림을 받으라고? 당신이 신엄마라고 연병을 해라, 이 돌팔이 아줌마야. 한복 입고 반말 찍찍하면 뭐라도 된 것 같지? 내가 보기엔 절실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거든. 이 더러운 사기꾼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무엄하도다. 내가 모시는 할매신이 말하길 네 딸은 분명한 무당이 될 거라고 하셨다. 이 아줌마 안 되겠네. 몇 대 맞을래? 다시 짓거려봐. 날 건들면 할매신이 너의 딸에게 벌을 내릴 거야. 신병을 빨리 앓게 될 거라고.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바로 귓방망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다들 수긍하면서 사기꾼 무당에게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다시는 깝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무당 아줌마가 보이면 괜히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갔어요.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듣기 싫어서 그랬죠. 스트레스가 한창 죽어 있었는데 그 무당 여자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얼마 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구속이 되었답니다. 얼토당토 안 되는 복비를 받아서 돈을 긁어 모았는데 피해자들이 효과를 못 보니 단체로 고소를 해서 콩밥을 먹으러 갔다네요. 제 인생에서 제일 기괴스러운 사건이었죠. 세월은 흘러 내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발레에 소질이 있어서 계속해서 발레를 시켰는데 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레슨비에 합숙비, 그리고 식단까지 신경 써줘야 해서 조금 힘이 들었어요. 엄마,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지. 나 발레 그만둘까? 뭐? 네가 뭘 안다고 집안 사정을 신경 쓰니? 엄마가 아무리 못났어도 딸이 하고 싶은 건 시켜줄 거다. 요즘은 아빠가 돈도 안 보내준다며. 넌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집안의 기둥을 뽑고 있다고. 두 분이 별소리를 다 하셨네. 유리야, 엄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야. 네 아빠 없이 살아온 게 벌써 10년이야. 물론 이혼하고 초반에 도움을 받긴 했는데 이후로는 다 엄마가 책임졌어. 엄마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알지. 당연히 잘 알지. 할머니, 할아버지 암투병 했을 때 엄마가 병원비 내고 돌본 것도 알고 외삼촌 빚 갚아주고 날 키워준 거 다 알아. 엄마 없었으면 가족들 모두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엄마, 발레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만두고 공부해서 대학 갈게. 나중에 발레 선생님 할 실력은 있으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유리야, 네가 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네 말처럼 발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엄마도 힘이 든 것도 맞아. 그런데 네 꿈을 포기하게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마음이 복잡하네. 일단 엄마의 마음은 알겠어. 나도 생각을 좀 더 해볼게. 내 실력으로 진짜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지 깊은 고민도 해보고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게. 딸은 끝까지 제가 힘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둘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그런데 2달 뒤 또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하게 되어 예식장에 갔더니 예비 올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돈 식구들 역시 보이지 않았죠. 승철아, 어떻게 된 거야? 올케랑 식구들 어디 간 거야? 아, 그게 연락이 안 돼. 계속해봐.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아니,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래. 결혼할 아내도 장인, 장모님도 없는 번호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 유령이랑 결혼하니?
누나, 나 사기당한 것 같아. 여자친구 부모님이 신혼집을 일단 월세로 하고 집 살 돈을 자기들한테 투자하라고 했어.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다 투자에 맡겼는데. 뭐?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당했네. 이것들이 내 동생한테 사기를 쳐먹었네. 배달 일 하면서 번 돈을 그렇게 갈취하다니. 승철아, 일어서. 빨리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 빨리. 누나,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잖아. 하객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지?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다 해산시킬 테니까 넌 그 턱시도나 벗어. 엄마, 아빠, 승철이 사기당했어. 저는 부모님께 빨리 상황을 전달했고 결혼식 사회자에게 손짓으로 불러 결혼식이 취소되었으니 하객들을 내보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애비올케와 사돈 부부는 셋 다 남남이었고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 접수를 하고 빨리 잡아달라고, 동생 돈을 쓰기 전에 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멀리 튀었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 이후로 의기소침해져서 배달 일을 하는데 매일 울었습니다. 누나, 2억 5천만 원. 그거 내가 수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번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을... 승철아, 냉정하게 말해서 그 돈은 돌려받기 힘들어. 사기꾼들이 잡힌다고 한들 돈을 다 빼돌리거나 써버렸으면 받는 건 불가능해. 그냥 훌훌 털어버리자. 액땜했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말이 쉽지. 나 그 돈 모으느라 개고생했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싹 다 날려버렸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아유, 승철아. 아주 힘들면 조금 쉬어. 쉬면서 마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누나가 옆에서 도와줄게. 동생은 한참을 울다가 휴식을 가지기로 결정했어요. 그 정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 제가 달래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는지 또 부모님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두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리도 잘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동생이 사기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재발한 겁니다. 암은 크기가 크지 않아 항암 치료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일은 항상 몰려서 오는 바람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병원비와 동생 생활비까지 대야 했으니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던 딸애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발레를 그만뒀습니다. 발레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는데 무슨 이유냐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죠. 유리야, 너 발레 관뒀어? 응, 아무래도 내 실력의 한계가 느껴져서 그만뒀어. 나중에 학원 선생님이 일할 수준은 되지만 발레리나가 되는 건 힘들 것 같아. 설마 너 집안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런 거라면...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만두는 거야. 엄마, 난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유리, 너 진심이야? 정말 발레 그만둬도 후회하지 않겠어? 그렇다니까. 엄마, 나 공부해서 대학 갈게. 그게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 딸애가 발레를 그만두는데 강하게 잡지 못했어요. 저도 속으로는 힘든 상황이니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딸애가 발레를 그만두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런지 매일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아서 학교에 빠지는 날이 자주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CT 다 해봤는데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지? 유리야, 아직도 머리가 아프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꼭 머릿속을 누가 휘젓고 있는 것 같아. 네 아빠가 앓던 병이랑 똑같네. 네 아빠도 너처럼 힘들어했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 이런 병이 대물림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큰일이야. 유리야, 엄마가 너 아픈 거 낫도록 무슨 일이든 다 해볼게. 그러니까 잘 버텨줘. 엄마, 미안해. 딸애는 자주 몸이 아팠고 병원이나 목사님 안수기도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간병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아픈 딸애까지 걱정하고 돌보는 엄마 노릇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아프고 힘든 상황이니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힘든 걸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제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회사 직원이 복도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네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뭐야, 당신? 뭐야? 여보, 몸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마음도 힘들고 말이야.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이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실려온 병원에 왜 있는 거냐고. 당신 회사 직원분이 연락했어. 보호자 연락처를 찾다가 나를 불러더라. 아직 남편이라고 저장을 해서 오해를 한 모양이야. 난 또 무슨 스토킹 하는 줄 알았네. 난 멀쩡하니까 그만 가봐. 여보, 요새 많이 힘들다며. 이거 받아. 이게 뭔데? 통장? 이 통장에 10억 있으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병원비랑 처남 장사할 가게 차려주고 또 우리 딸 유리 발레도 다시 시켜. 저는 이이가 갑자기 나타나 통장을 내밀길래 열어봤더니 0을 세어보니 엄청 많더군요. 무려 10억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10억이라니. 백왕공인 당신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생긴 거야? 당신 사기쳤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사기칠 놈으로 보여?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만 해도 엄청 많잖아. 바로 옆에 있는 날 그렇게 속였는데 다른 데서 사기를 못 치겠어? 여보, 아무래도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다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줄 테니 하루만 날 따라올래? 어딜? 오늘만 내가 시키는 대로, 아니 부탁하는 대로 해줄래? 그이의 눈빛을 보니 처음 만난 때의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병원에서 나와 전 남편의 차를 타고 아주 먼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어딜 가는 건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할 지경이었죠. 해가 질 무렵에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보, 나의 엄마 집이야. 당신 엄마? 돌아가셨잖아. 그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여기서 평생을 사셨대. 또 당황스럽네. 당신 정체가 뭐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다 말해줄게. 저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마을 중 허름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한복을 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남편과 눈매가 닮은 걸 보니 시어머니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네구만. 우리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네? 저희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인은 바람 피운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기 들어오는 여자는 이의 애인이잖아요. 지난번 바닷가에서 봤다고요. 내 신딸이네. 신내림 받은 아이라고. 내 아들과는 남매 같은 사이인 거지. 저는 그 여자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난 남편이 못된 놈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이가 제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실은 나 신병을 앓았어. 지방 다녀온다고 한 게 바로 여기에 왔던 거야. 우리 엄마는 보다시피 무속인이고 나도 같은 피를 물려받았어. 신병? 당신이 앓던 병이 신병이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교회 목사님도 고치지 못한 거야. 그럼 당신 무당이야? 나 신내림 받고 무속인이 됐어. 엄마와 같이 여기서 일해. 이거 참 놀랍네. 오해를 풀겠다는 게 이거였어? 외도가 아니라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하고 처자식을 버리지 말고 살았어야지. 당신 하는 말은 앞뒤도 맞지 않고 믿음도 안 가. 여보,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로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 엄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나셨어. 가족들이 모두 작고하게 될 거라는 동자신의 말씀 때문에 가족을 살리려고 떠난 거야. 나 역시 신내림을 받으며 당신과 딸의 곁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이 모시는 동자신이 가족과 함께 살면 큰일 난다고 했다 이 말이야? 맞아, 여보.
처남이랑 처부모님이 아프고 사기를 당한 이유가 내가 유리에게 가까이해서 그런 거야. 가끔 찾아가서 얼굴 보고 온 건 알지? 내가 가족을 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당신 친정 식구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야. 여보, 유리도 지금 아프지? 당신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 그게 신병이야. 당신 과거 아팠을 때 신내림 받고 나은 거야? 그럼 우리 딸도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신병 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까지 위험해져. 오늘 그 말을 하려고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 딸에게 신내림을 하고 무당이 되게 하라고? 고작 17살인 아이한테? 여보,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그 끝은 매우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설마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야? 남편의 한숨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이 아닌 신내림을 한 것.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당으로 살고 있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산속에 숨어 산 것. 또 내 딸 역시 가족들을 떠나 무속인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까지 엄청 복잡했답니다. 나더러 딸을 무당시키고 평생 얼굴 보고 살지 말라고? 난 그렇게 못해. 내가 데리고 살면서 꼭 병을 낫게 할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겪은 걸 기억하지? 딸 유리가 그렇게 힘들어지길 바래? 그러다 유리를 잃으면 제발 그만. 두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딸 유리를 평생 보고 살지 말라는 건 저더러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목을 풀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아가, 네가 딸을 아끼는 마음은 나도 안다. 내 아들을 떠나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이보세요. 어머님인지 무당인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난 딸을 못 보고 살 수 없어요. 무속인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계룡산 정기를 받아 작두를 타봐야겠다. 동자신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보자고. 불가능을 뚫을 만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지 엽죽 짰구나. 작두? 동자신? 어머님 전 그런 거 몰라요. 그저 우리 딸이 무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곁에서 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들, 내일 정오 작두 탈 준비를 하거라. 윗마을 할매신을 모시는 선녀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네 딸을 받아야지. 안 돼. 무조건 방법을 찾아요. 내 딸을 못 보고 사느니 살지 않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렇게 분노한 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먼 동이 희끄물에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 딸이 낫게 해달라고, 제 옆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죠. 정오 시간이 되기 전 사람들이 작두를 들고 나왔고 윗마을 선녀도 내려왔습니다. 그 사기꾼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나? 옆집 아줌마? 뭐야? 당신이 천당 선녀님의 며느리였어? 아니, 사기꾼이 왜 여길 있는 거야? 여보, 어머님, 이 여자는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선녀님은 사기꾼이 아니다. 가끔 점괘가 틀리고 돈을 좀 밝혀서 탈이 나서 그렇지. 할매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맞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 말에 동의를 못하자 무당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가 자네 집에 신내림을 받아야 할 꼬마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자넨 그 꼬마를 구하려고 구술하려는 거고. 이게 다 뭔 일인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 사기꾼이든 무당이든 도와준다고 하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제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테니 도와줘요.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아무튼 과거에는 내가 돈 욕심을 내서 감옥에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은 양심껏 살고 있으니 사기꾼으로 보지 말게. 인사 다 했으면 시작해볼까? 작두를 열어라. 무당이 담요를 걷어내자 날카로운 작두 10개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울을 흔들면서 제자리를 껑충껑충 뛰면서 동자신을 불렀어요. 알수 동자신이여, 저의 기도가 들리나이까? 저의 손녀딸을 평범하게 살게 해줄 방법이 없겠나이까? 얼쑤. 시어머니는 열심히 방울을 흔들며 펄쩍펄쩍 뛰어 구슬땀으로 옷이 젖었고 곧 작두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에 발을 올리고 10개의 작두에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두에 도착하자 발을 베이고 말았어요. 까!
어머니! 사녀님, 동자신이 일러주신다. 동자신이 말씀하신다고. 으악, 빽. 시어머니는 동자신의 빙의가 되었는지 목소리가 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비처럼 뛰어라. 작두를 뛰게 하지 않을 방법은 나비처럼 뛰면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꾸 으악 빽 으. 동자신이 일러주셨다. 방법을 찾았어. 어머니 뭔데요? 방법이 뭐예요? 작두위가 아닌 곳에서 나비처럼 뛰라는데. 나비처럼 뛰라고요? 여보, 발레를 말하는 것 같아. 나비처럼 뛰는 게 바로 발레잖아. 발레? 맞아. 내 딸이 신병을 앓기 시작한 게 바로 발레를 그만두고 나서였어. 그거로는 부족하다. 손녀가 뛰어야 하는 무대가 커야 해. 작은 곳에서 뛰어봤자 소용없다고 하셨어. 큰 무대요? 그러면 국립 발레단? 그 단체에 들어가 발레를 한다면, 나비처럼 날아다니듯 뛰어다닌다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큰 무대에 설 수 있겠지. 네 딸을 발레리나로 키워라. 성공하지 못하면 나에게 와야 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네요. 딸이 발레를 관둔다고 했을 때 말리면 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들, 너는 손녀딸과 만나지 말거라. 그럼 가정에 불이 나고 죄가 된다. 어머님, 가끔도 안 돼요? 손녀가 나비처럼 뛰는 날이 오면 그때 다가가라. 우리의 핏줄은 작두든 큰 무대 위에서든 뛰어야 하는 운명이니 그 운명이 이루어지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으니 방법을 찾은 저는 그만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방법을 찾았으니 그만 올라갈게요. 그리고 당신, 우리 식구 앞에 찾아오지 마. 유리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어머님이 하는 말 들었지? 여보, 미안해.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게 모두 내 탓이었어. 내 욕심에, 딸을 보고 싶은 욕심에 가까이 갔다가 당신 식구들이 힘든 일을 겪은 거야. 진짜 미안해. 됐으니까 앞으로 오지 마. 그리고 당신이 준 10억 잘 쓸게. 이걸로 우리 식구들 챙기고 내 딸을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로 키울 거야. 저는 당장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고 친정 식구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뛰었더니 땀이 아닌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면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딸을 데리고 발레 학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3년 수강료를 한꺼번에 다 내면서 제대로 배우라고 일러주었죠. 엄마,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네 아빠가 줬다. 우리 딸이 나비처럼 훨훨 뛰어다니는 걸 보고 싶대. 네가 발레로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짓말은 다시 하지 말고. 고마워, 엄마. 사실 발레리나로 성공하는 게 꿈이야. 나 열심히 할게. 딸애는 고등학교를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부터는 발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중 가장 실력이 있는 아이라서 콩쿨 대회에 나가면 늘 대상을 받아왔어요. 대학을 무용과에 들어갔고 발레를 꾸준히 해서 국립 발레단에 입단했습니다. 국내 해외 무대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꿈을 이루게 되었죠. 국내 큰 무대에 선 딸을 보며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데 제 뒷자리에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잘 뛰어다니네. 작두를 나보다 더 잘 타겠는데. 이제 딸이랑 만나도 되겠죠? 그래. 이제 동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뤘으니 괜찮을 거다. 그리고 가족을 멀리할 필요도 없을 거다. 이제 신내림 받아야 할 사람이 없으니 다 좋을 거야. 두 사람 언제 왔어요? 여보, 다 잘 됐지? 우리 이제 같이 살아도 된대. 내 핏줄은 우리 딸 하나이고 신병을 앓을 식구도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필요가 없다 하시네? 그걸 왜 당신이 정해? 10년이나 남남으로 살았잖아.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떠난 거야. 가족을 위해 떠난 걸 당신도 이젠 알잖아. 몰라. 일단 지금은 우리 딸을 축하하는 게 우선이야. 어머님, 무대 뒤로 가서 꽃다발을 주시죠. 그러자. 처음 손녀를 보는데 괜찮으려나? 내가 선녀가 되고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네. 저와 시모자는 무대 뒤를 가서 딸을 축하하고 인사하고 안아줬습니다. 딸애는 모든 걸 이해한다고 말하며 활짝 웃어줬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신당은 다른 곳에 차리고 저와 딸의 가장이 되기로 해서 재결합하고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보, 눈에 보였어. 뭐가? 처남한테 사기친 사기꾼들 지금 차가운 곳에 있어. 차가운데? 졸졸 흐르는 물가가 보였어. 정말이야? 그럼 그것들 잡을 수 있어? 작두 한번 타야겠군. 그날 남편은 산 중턱에 올라 작두를 탔고 장군신이 보여준 물가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동생과 남편, 저는 차를 타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물가 앞에 있는 펜션을 매입해서 호의호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답니다. 저기 있다. 올케가 될 뻔한 저 여자. 이 사기꾼들 가만두지 않겠어. 장군신의 길을 받아 저것들을 혼내주리라. 사기꾼 셋을 당장 응징했고 경찰을 불러 체포했어요. 새 사기꾼은 노숙자 신분을 사서 사기를 친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 덕분에 체포를 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 동생 역시 배달일로 벌었던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암이 완치되고 건강하고 무탈한 삶을 살고 계시며 동생은 예쁘고 착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세계 무대를 뛰어다니는 나비이자 발레리나로 멋지게 살고 있답니다. 저는 무속인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고요. 신내림과 무속인이 된 남편, 친정의 우환, 그리고 나비 같은 딸로 인해서 찾은 희망까지 모두 일기 쓰듯이 적어보았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